오늘 우리가 함께 빠져들어 볼 작품, 바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죠. 사실 이 소설은요, 뚜렷한 사건이 있기보다는 오직 그 감각과 분위기만으로 독자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거든요. 대체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첫 문장 어떤가요? 잠시만 음미해 볼까요?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작 중 하나잖아요. 이 몇 단어만으로 우리는 어둡고 긴 현실의 터널을 쭉 지나서 모든 게 하얗게 뒤덮인 비현실적인 공간, 바로 설국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건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에요. 독자의 시공간을 통째로 옮겨버리는 정말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소설에는 사실 무슨 거대한 서사나 극적인 반전 같은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냥 희미하고 조용하게 흘러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작품이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걸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 설국,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긴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설국은 실제로 있는 니가타현의 온천 마을인데요. 겨울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눈에 갇혀서 완벽하게 고립되는 곳이에요. 바로 이 물리적인 고립이 인물들의 심리적인 고립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감정들이 이 작은 세상 안에 갇혀서 막 증폭되는 겁니다. 작가 스스로도 여행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듯이 이 설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쩌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셈이에요. 이 고립된 무대 위에는요, 사실상 딱 3명의 인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각각 허무, 열정, 순수라는 감정을 상징하고 있죠.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먼저 주인공 시마무라. 이 사람은 모든 걸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관찰자예요. 공허함, 즉 허무 그 자체를 상징하죠. 그 반대편에는 게이샤 고마코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마무라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불꽃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코. 기차 유리창에 비친 잔상처럼 신비롭게 등장하는 이 인물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순수의 결정체입니다. 허무와 열정, 그리고 순수. 이 세 가지 감정이 서로를 비추고 부딪히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 인물의 관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대체 뭘까요? 이 소설의 모든 모호함을 풀어줄 열쇠, 그건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헛수고입니다. 모든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그 순간에는 더없이 아름답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운명이라는 것. 이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인식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주인공 시마무라가 바로 이 헛수고라는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이 인용구를 한번 보세요. 그는 고마코와 요코의 그 필사적인 삶의 노력을 보면서 저 모든 게 결국은 헛수고인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헛수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어떤 집착도 없이 그냥 그 아름다운 자체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시마무라라는 인물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그의 취미가 뭐냐면 서양 무용에 대해 글을 쓰는 건데 정작 그는 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현실이 아니라 책 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으로서의 무용을 사랑하는 거죠. 고마코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아요. 그녀의 현실적이고 강렬한 사랑이 진짜로 다가올수록 그는 부담을 느끼고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에게 고마코는 현실의 연인이 아니라 저 무용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고마코는 그런 관념으로만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시마무라의 허무와 정면으로 맞서는 존재죠. 시마무라가 그녀를 보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하다고 느낀 건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는 그녀의 의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세요. 그녀는 일기를 쓰고 10년 넘게 읽은 책들을 꼼꼼히 기록해요. 시마무라의 눈에는 이게 헛수고로 보일지 몰라도 이건 사라져가는 삶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자 생명력 그 자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충돌은 소설의 마지막, 정말 가장 강렬한 장면에서 폭발합니다. 바로 거대한 화재 장면이죠. 영화를 상영하던 뉴에고치 참고에 불이 나요. 완전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요코가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이 순간은 정말 충격적인 비극이면서 동시에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세 인물의 시선으로 보여주는데요. 시마무라에게 요코의 추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비현실적인 미학의 대상일 뿐이에요. 반면에 고마코는요, 그 지독한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서 요코를 끌어안고 함께 절규하죠. 그럼 시마무라는 뭐랄까요? 그는 그 인간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은하수를 봅니다. 지상의 비극에서 눈을 돌려 차갑고 장엄한 우주의 아름다움으로 도피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그의 허무가 완성되는 순간인 거죠. 소설은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설국이 남긴 파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독특한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이 타임라인을 꼭 봐야 합니다. 설국은 한 번에 쭉 쓰인 게 아니에요. 무려 13년에 걸쳐서 여러 단편들이 발표되고 수정되면서 마치 분재를 정성껏 다듬듯이 지금의 형태로 완성됐습니다. 줄거리보다는 시적인 순간, 감각적인 묘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설국이 남긴 유산은 하나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비교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1968년에 가와바타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아름다운 일본의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년 뒤에 또 다른 일본인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는 모호한 일본의 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죠. 이게 사실상 설국을 향한 비판적인 응답이었던 거예요. 아름답지만 동시에 모호하다. 이 두 단어야말로 설국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이런 시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설국의 세계적인 성공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동양을 신비롭고 이국적인 대상으로 보려는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게이샤, 온천, 눈 같은 소재들, 그리고 특유의 번역하기 어려운 문체가 서양인들이 기대하는 신비로운 일본의 이미지를 딱 만족시켜줬다는 그런 비판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논의를 떠나서요, 설국은 결국 줄거리로 읽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의 진짜 힘은 이야기가 아니라 문장이 만들어내는 그 감각과 분위기 자체에 있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줄거리를 찾지 않는 것처럼 이 소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작품인 거죠. 마지막은 시마무라가 마침내 떠나야 할 시간임을 직감하는 이 문장입니다. 모든 뜨거운 열정이 지나간 뒤에 남은 이 서글프고도 아름다운 허무의 감각. 이것이 바로 설국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여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아름다운 헛수고였을까요? 소설은 답을 주지 않아요. 그저 차가운 눈의 감촉만을 우리에게 남길 뿐입니다.